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무얼 하다 오셨나요? 식사를 드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퇴근하고 누워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잠에 들기 전에 이어폰을 끼고서 조용히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혹시나 많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시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피로를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내용 자체가 아주 좀 속이 후련한 사연이었거든요.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시는 올해 61살 되시는 김길중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자식 자랑이겠지 싶었습니다. 아들이 고시에 합격을 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조금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이르렀을 때 대단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살았던 사람 혹은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니어 황금사연의 16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구독해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길중입니다. 올해 61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그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기도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삶 자체가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져 보기도 했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 삶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사건은 제 나이 40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던 전처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박순이라고 합니다. 제 전처의 이름은. 순이가 제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애원하던 저희 순이가 조그만한 분식집을 오픈하기로 한 개업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야채를 좀 사오겠다고 했던 순이가 저한테는 다녀올게요 하고 나간 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더니 뜬금없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길래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맞나? 제 와이프의 이야기가 맞나?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3일이 지나서 발인을 하고 나니 내 와이프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와이프의 상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밥은 먹었던 것 같은데 맛이 없었고, 잠은 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루가 계속 연달아 연속으로 되고 있었죠. 숨은 쉬어지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버텨야 하는 날들이다 보니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 없이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를 버티게 해준 게 바로 그 당시에 15살이었던 아들 성태였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부엌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같은 말도 없었고요. 그냥 그 녀석이 옆에만 있었습니다. 그 말없는 온기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어두운 부엌 멍하니 앉아있는 제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아있던 15살짜리 아이, 그 녀석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녀석만큼은 내가 다 해줘야 되겠구나. 엄마 몫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이룬 날까지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 다짐 하나가 20년을 지탱해준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성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특출 났느냐고요? 솔직히 아닙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중간쯤 됐었고 고등학교 때도 뭔가 두드러지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특별한 재주보다는 꾸준함이 장점이었던 아이였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녀석이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조용히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 행정고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행정고시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해마다 수천 명이 도전해서 수십 명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죠. 그 좁은 문을 이 녀석이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걱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라. 아버지가 있는 한 뒷바라지 해줄게. 그 말 한마디가 성태한테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2번 떨어졌었죠. 3번째 준비할 때는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 시키라고. 현실을 봐야지. 나이 먹어서 뭘 하려고. 그런 말들이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또 바람처럼 나갔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성태한테 그만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능력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전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성태가 32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정고시는 보통 1차 그리고 뭐 면접까지 하면 한 3번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끝내는 붙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넘어 성태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고생했다. 딱 그 말만 했는데 성태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른이 다 된 제가 혼자 부엌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죠. 20년 동안 아들을 옆에 두고서 키웠던 그 우여곡절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특별히 말은 안 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뜬 순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심정이 어떤지 알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광주시청에 발령받은 성태가 얼마 뒤에 말했습니다. 같은 부서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이죠. 이름은 박지연이라고 했고 나이는 31라고 했고 같은 부서의 구급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할 때 성태 얼굴이 지금까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환했습니다. 어떤 날은 지연이가 도시락을 싸줬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주말에 같이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나 좋았다면서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라면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식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뭐 두말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정도 있다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감색 정장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특별한 자리에만 꺼내 입는 옷인데 다행히 아직 잘 맞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보니 환갑이 된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주름이 참 많이 늘었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 뭐라고 했을까 잠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성태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아버님 성함이 박동진 씨라고 하는데요. 나이는 63이고요. 근데 아버지 다니셨던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박동진이라면 저보다 2살이 많은 선배였습니다. 물론 그도 광주 북구 출신이고요. 10중 8구는 그 사람이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오래된 서류 파일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씩 천천히 훑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3장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3번 접어서 정장 안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긴장되지도 두렵지도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살다 보니 세상이 참 좁구나.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필 아들이 만나는 그 며느리감이 하필 제가 중학교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혹은 뭐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뭐 원수?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그날 밤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박동진을 만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박동진이란 사람을 만난 건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죠. 그 시절 박동진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논밭을 아마 수백 마지기 정도 가진 만석군이었으니까요. 광주 북구에서는 그 집 땅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집 아들인 박동진은 학교에서도 거의 뭐 왕 같은 존재였죠.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할 거 없이 다 그 친구를 눈치도 보고 비도 맞추고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왕 노릇을 하는 방식이 늘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죠. 가진 쪽으로는 굽실거리고 없는 쪽은 한없이 밟아댔던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집 혹은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한테는 친절했고 못 사는 집 아이들한테는 대놓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헌 신발을 신고 왔다고 놀려댔고 어떤 친구는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면전에서 물어보고 뭐 코웃음을 쳤고 뭐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밝히는 쪽에 속했습니다. 밟히는 쪽이죠. 그 당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비를 못 낼 때가 있었죠.
그런 날은 그냥 조용히 밥을 받아가 구석에 앉으면 됐는데 하필 박동진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식당 전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야, 길중이 저 새끼 또 공짜밥 처먹는다. 저 거지 같은 새끼. 아우, 저놈 새끼 저거. 야, 누가 저놈 식권 좀 사다 줘.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친구는 킥킥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사실 창피했습니다. 물론 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박동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물론 사건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박동진은 그 당시에 3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닌 거는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그 박동진이라는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 기억들이 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기억들이 있죠. 그게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따금 소문은 들렸습니다. 박동진이 아버지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더라. 부동산으로 꽤 뭐 벌었다더라. 광주 동구에 건물도 샀다더라. 뭐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겠지. 저는 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이제 제 며느리감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성태와 나란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문이 열리면서 일행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얼굴에 선한 기운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성태 옆에 서면 잘 어울리겠다 싶었습니다. 그 옆에 부인으로 보이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남자, 바로 박동진이었습니다. 한눈에 저는 알아봤습니다. 40년이 넘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을 내밀고 턱을 살짝 들고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들어서는 그 자세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지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가 오가고 차가 나오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청 이야기, 부서 이야기. 하지만 박동진의 말은 처음부터 뭔가 다소 언짢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가시가 숨어 있더라고요. 성태씨 시청 올해 몇 년 차 되셨죠? 네, 아버님. 이제 3년 됐습니다. 아직 신입이시네. 고시를 몇 번 만에 붙었다고 했죠? 성태가 잠깐 멈췄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번 만에 붙었습니다. 박동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슬쩍 올렸습니다. 감탄도 격려도 공감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아, 3번이요? 뭐 결국 붙었으면 됐죠 뭐. 그 뭐가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성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음식이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박동진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성태 아버님은 어떤 일 하시나요? 아,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영업이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진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자영업이 요즘 많이 힘들죠? 코로나 이후로 폐업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저야 뭐 사업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볼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말은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크고 너는 작다라는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연이 어머님께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연이가 성태 씨 많이 좋아하던데요. 성격이 좋다고 칭찬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말에 지연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박동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뭐 공무원이야 급여가 뻔하긴 하지만 안정적이긴 하죠. 그래도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거 사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지연이한테도 그렇고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이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성태도 시선을 약간 내리더라고요. 지연이 어머니 이야기는 그 다음 음식이 나왔을 때 나왔습니다. 성태 씨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연이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동진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 맞아요, 맞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지? 어머니 없이 크면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 집안이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지연이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지연아, 이거 네가 고생 꽤나 하겠다.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뭐 사실이잖아. 사실을 말하는 게 뭐 잘못이냐? 성태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개가 약간 숙여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30년 전 그 급식실에서 15살이었던 저도 그렇게 고개를 숙인 날이 있었죠. 박동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으로서 마지막 말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아버님. 저는 사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그렇게 썩 내키진 않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원하니까 자리는 나왔습니다만, 그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성태 씨 어머니도 안 계시고, 집안 배경도 없고, 뭐, 고시도 뭐, 3번이나 받고, 뭐 하나 그렇게 든든한 게 없네요. 우리 지연이가 시집가서 이거 고생 꽤나 하지 않을까, 애비로서 좀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성태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성태군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딸이 소중히 사는 말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잠깐 숨을 들이쉬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이 결혼은 좀 허락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눈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했습니다. 박동진은 당연한 말을 했다는 듯 차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의 끝을 자기가 정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긴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박 사장님, 박동진이 찻잔을 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혹시 동성중학교 나오셨죠? 예, 거기 나왔는데요. 저도 거기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김길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동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더라고요. 길중이 너였어? 야, 이거 세상 참 좁다. 완전히 못 알아봤잖아. 이거 진짜 인연이네, 인연이야.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반가운 척으로 덮어버리는 방식. 못 알아봤다는 말 한마디로 40년을 가볍게 리셋하려는 그 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 받으셨죠? 박동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무슨 전화요? 그 광주 동구 쪽에 박 사장님 그 사옥 있으시잖아요. 박동진이 눈을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그거 임차인 문제로 연락이 왔던 건데, 근데 그걸 길중 씨가 어떻게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3장을 꺼내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박 사장님 2019년도에 회사가 좀 어려우셔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으셨죠? 박동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아직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은행권 대출이 막히셔가지고 사모펀드 쪽으로 돌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GK 파트너스라는 곳, 거기랑 그 대부 계약 하셨잖아요. 광주동 그 4억을 담보로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동진은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를 보고 또 제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또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길중 씨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조용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GK 파트너스 실소유주가 바로 이 김길중입니다. 제 말에 테이블 위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성태도 지연이도 그리고 지연이의 어머님도 잠시 숨을 멈춘 것 같더라고요. 박동진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들 상견례 자리고 해서 어지간하면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박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 보니까 당시 그 대출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시죠? 그 건물의 공시지가가
약 60억 정도 되는데 그 공시지가의 80% 정도죠. 48억을 대출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특약 사항 8조를 보시면 누적이자 연체 3회 이상 발생 시 담보물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박 사장님은 2022년 4월, 2023년 1월, 2023년 8월, 그리고 2024년 3월, 2024년 9월까지 총 5번 이자를 연체하셨죠. 사실 저희 담당 법무법인에서 이미 작년부터 소유권 이전 요건이 충족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담당자가 드린 전화는 이거를 진행할지 말지 박 사장님한테 통보차 전화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 담당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제 말에 박동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 건물은 박동진 회사의 사옥입니다. 직원이 30명 정도 일하는 곳이고요. 회사 주소지고 법인 등기 주소지고, 근데 그게 내일부터 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계약서가 그렇게 됐어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통보 그거 하루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게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계약서 11조 보시면 그 박동진 씨 최초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이전 절차 개시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박 사장님 측 법무팀에서 직접 날인하고 법인 등기 도장까지 찍으신 건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박동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동진이 저를 봤습니다. 성태도 저를 봤습니다. 물론 지연이도 저를 봤고요. 저는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더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길중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내드린 문자 보셨죠? 그 오늘 오전에 동구 건물 그 사옥으로 통보 보내셨죠? 제가 오늘 좀 전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 좀 전에 문자 보내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해 주세요. 등기 이전 내일까지면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완료되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동진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게 보였습니다. 당혹감도 있었고 수치심도 보였고, 그리고 아마도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산? 길중씨.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자식들 결혼한 자리에서 이게 뭐야? 이건 아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박동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박 사장님,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시겠지만 박 사장님한테 참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그 급식비 못 낸 그거 가지고 그때 식당에서 그 큰 소리 치시면서 저 무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지 새끼라고 하셨잖아요. 설마 그걸 잊어버리셨어요? 당한 사람은 그걸 절대 못 잊거든요. 박동진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이 똑같이 고개를 숙이는 걸 저는 봤습니다.
뭐 3번 만에 붙었다는 말도 그렇고 어머니 없이 컸다는 말도 그렇고 지방 배경이 뭐 없다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3번째 서류를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다만 그 박 사장님, 제가 오늘 며느리 될 지연이를 보니까 제가 좀 혹시나 몰라서 이 서류 하나를 더 준비해 왔습니다. 따님 얼굴 봐서 소유권 이전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계약대로 진행할 거고요. 하지만 박 사장님 회사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으로는 전환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박동준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월 임차료는 원금 그 60억에 대한 기존 월 이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월 2,4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금액만큼 매달 저한테 차임을 주시면 그 박 사장님 회사는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이 정도면. 박동진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뭐 60억 차용한 거에 비하면 월 차임으로 2,400만 원이면 사실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는. 박 사장님도 솔직히 예전 일을 생각을 하면은 월세 5천만 원 받아도 성이 안 찰 것 같은데 그래도 따님 하나는 잘 키우신 것 같아서 저희 성태한테 착한 사람 이렇게 배필감으로 주셨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의 말에 박동준의 표정이 복잡하게 굳긴 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나지간이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2년 단위로 갱신하시죠. 단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저는 먼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하지는 않겠습니다. 박동진이 손을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서류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 손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아들한테 아까 하신 말씀 정중히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오늘 있던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사돈으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박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 그러다 아주 천천히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아들 성태를 바라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성태군, 내가 아까 한 말은 잘못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합니다. 지연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안도의 한숨 같은 걸 내쉬더라고요. 성태가 허리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차임 얼마에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성사시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와 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옆모습이 아까와는 전혀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한껏 올라갔던 어깨가 내려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박동진은 자기가 갑이고 세상이 자기의 의지대로 돌아간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는 박동진의 사옥은 바로 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갑이고 박동진이 을의 입장이 되는 거겠죠.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헤어지면서 박동진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도 악수만 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그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이더라고요. 들어오는 차 안에서 성태가 한참 말이 없더니 신호가 걸렸을 때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가 GK 파트너스 사장이었던 거예요? 성태야, 얘기하면 길지만 너 8년 동안 행정고시 준비할 때 아버지도 이것저것 사업을 좀 키워왔단다. 너는 더 묻지는 말고 지연이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만 바란다, 아버지는. 한참을 다시 차가 달렸습니다. 그러더니 성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잘 살게요. 고마워요. 저는 성태의 말에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태의 어깨를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필요 없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은 저에게는 후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유독 그날따라 광주의 밤하늘이 맑아 보이더라고요. 별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들 장가 간다. 며느리 될 친구 괜찮은 친구야. 네가 하늘에서 우리 성태랑 지연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웃는 건 승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성공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의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랬고, 또 누구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반성의 기회의 시간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들 결혼식은 올해 가을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복을 입을 예정입니다. 아들 옆에는 제가 사랑했던 순이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테지만, 그래도 이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모두 행복하고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에 사시는 김길중 씨의 사연을 간단히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강한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것도 흥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가 준비해온 것들을 조용히 꺼내오는 것도 한 복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김길중 씨, 올해 가을 아드님 결혼식 성대하게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의 앞날이 부디 행복하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